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한낮에는 완연한 봄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긴 합니다만은 옷차림 또 가벼워지잖아요. 네. 이럴 때 다이어트 생각하고 또 간헐적 단식하고 이러는 분들 계신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7일 중에서 4일은 평상식을 하고요. 3일 정도만 한 20% 정도의 식사, 20% 줄이는 게 아니고 네. 20% 정도.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네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그 비밀은요, 이유는요,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이 적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꾸준함이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꾸준하고 건강하게 아침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6월 3일 대선 확정입니다. 네, 이제 대선 일정이 정확히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월 3일 화요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도 어제 대선 선거 사무 일정표를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6월 3일 화요일인데요. 이날을 대선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요, 대통령 권리로 인한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으니까 이날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 6월 3일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그런 전례도 좀 가만히 됐던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각 정당의 대선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네. 갑자기 치러진 대선이기도 하니까요. 이미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작이 됐습니다. 헌재 선고가 나온 날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4월 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출마하려고 하잖아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당의 대선 후보는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까지 다 선출을 해야 하고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5월 20일부터 25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사전투표, 논란도 많고 관심도 굉장히 큰데요. 선거일 직전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인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투표일인 6월 3일 투표 시간에 좀 변동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투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규정이 적용이 돼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숨가쁜 일정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탄핵 국면 거치면서 부정선거론이 또 확산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거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관련 관계부처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선 소식은 앞으로도 저희가 모닝픽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사라진 손님입니다. 사라진 손님, 이게 무슨 소식이죠? 두 분은 요즘 술자리 모임에 자주 가세요? 별로 없어요, 요즘에. 네, 저도 저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 곳에 손님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전국에 170만 개 사업장에 경영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해 4분기 음식점 주류 매입액을 집계를 했는데요. 평균 13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5.5%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지난해 말 계속된 내수 부진에다가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모임이 다 줄줄이 취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바깥에서 술 마시는 사람 많이 줄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소비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은 겁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한겨울 한파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 심리 지수가 87.2였습니다. 이게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게요.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종의 전망을 하는 지수라고도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00을 초과하면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100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돈 쓰기도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나빠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81.2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93.6 이미 10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라진 손님을 다시 불러오려면 가격을 좀 낮추든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문 닫는 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고 네, 계실 네.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술집 이런 데서 주메뉴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더군다나 환율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결국은 술값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불황으로 알코올 물가가 역주행하는 이 상황이 반대로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역설적이게도 정말 비싼 집들은 잘 돼요. 예약이 안 될 정도고요. 어디는 또 막 줄 서 있는 집도 있고 이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치솟는 식품 가격의 비밀입니다. 요즘 뭐 먹을거리 물가가 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최근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막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드디어 빼들었습니다. 가격 인상에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혹시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슬쩍 가격 인상 끼워 넣는 제품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식품업체들이 서로 간에 담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3.6%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 상승률이 2.1%였으니까 가공식품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셈입니다. 2023년 12월에 4.2%를 기록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고 특히 초콜릿이나 김치, 양념 소스, 커피, 빵, 햄, 베이컨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는 식품은 그대로인데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아무래도 원재료 값의 급등과 원달러 이 환율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굳이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공정위가 이렇게 칼을 빼든 이유는 조금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관리를 할 주체가 사실은 마땅치 않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정권 공백기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기회에 옳았구나. 가격 그냥 팍 인상해버리자. 한 번 식품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의도를 갖고 식품업계들이 뭔가 담합을 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길이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위가 나서서 그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자꾸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사실 관치 논란도 사실 있기는 한데요. 식품 가격 오르는 거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이러면 식품업계가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정치권이 좀 혼란스럽고 막 네. 이럴 때 막 올린 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를 때 이런 틈을 타서 올려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자, 다음 모닝픽도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홍역 확산 백신이 잡는다입니다. 네, 이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틀 전에 공개한 자료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185건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단 3개월 만에 2배가 넘는 수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행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홍역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집단 면역이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생 건수의 90% 이상이 집단 발생이었다고 하고요. 또 감염자의 97%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나 분석이 과히 틀린 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백신을 맞지 않아서 감염자가 되고 늘은 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홍역을 확산을 하는 걸 막으려면 인구의 95%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우리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코로나19 이후 홍역 백신 접종률이 93% 아래로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과거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케네디 미국 보건장관이 급하게 입장을 바꿔서 백신이 홍역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홍역에서 안전하진 않죠. 아, 그렇죠. 지금 글로벌화돼 있잖아요. 네. 미국을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또 해외 국가들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여행을 다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국내에서 2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걸려서 입국한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초까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1,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해외여행지로 선호되면서 베트남발 홍역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예방이 중요하겠는데 홍역 백신 뭐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당국에서는요, 대부분 해외여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로 여행하실 분들은 여행 나가기 전에 6주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보통 이제 몇 달 전에 예약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6주 전이면 한 달 반 전쯤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쯤 가가지고 홍역 백신을 미리 접종하고 여행을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거죠? 네, 오늘 밖을 나섰을 때에는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한낮 기온은 높게 드러나면서 큰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의 최대 40mm, 전남과 경남의 최대 20mm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양이 꽤 많겠습니다. 중부는 5mm 정도로 이슬비 수준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남부와 제주는 내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비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 먼지는 비에 섞여서 황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남 외에 충북과 호남 동부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오후면 전국 대부분 그칩니다. 비는 잠시 쉬어가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예계 소식 좀 알아보죠.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으로 눈을 번쩍 뜨게 할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연예계를 바라보면서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고 싶은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 물미까지 있는 연예계 소식까지 아주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활약 기대가 큽니다. 자, 연예계 이슈.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최근 연예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바로 용기를 내 투병 사실을 고백한 분들입니다. 투병 사실을 고백한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개그맨 박성광 씨의 아내 이소리 씨 이야기입니다. 2020년 박성광 씨와 결혼한 이소리 씨는요, 제약회사 근무 이력 그리고 연예인만큼 예쁜 이 외모로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이소리 씨가 지난 2일입니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소리 씨는 결혼 이후에 퇴사를 하면서 아이를 준비하던 중에 5개월 만에 암 판정을 받았대요. 암의 성질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년 혹은 3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큰 좌절을 겪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했고 지금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을 굉장히 어렵게 고백한 거죠. 네, 그럼 현재 이소리 씨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이 6개월 동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로 매일 구토를 또 했었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응급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도중에 3년 전에 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쳤다라고 해요. 이어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머리가 자랄 때의 사진 그리고 수술 당일에 이렇게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팔에 링거를 또 꽂고 있는 사진 등 이 투병 중이었었던 사진을 뒤늦게 올리기도 했어요. 이소리 씨 현재는 암세포가 없다라는 이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면서 추적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소리 씨가 이런 투병 고백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 이유를 들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사실은 악플 때문에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이소리 씨가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아니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 직업이 박성광 아내냐? 박성광 불쌍하다. 좀 도를 넘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왜 임신할 수 없었는지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투병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요거 외에 그래도 또 좋은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어느 분께 또 저처럼 이렇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하게 됐다. 두 번째는 저 또한 다시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온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이 고백하고 나서 또 댓글이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용기와 온기 얻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실, 투병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세요. 빨리 완쾌하세요. 이런 한마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개그맨 이상훈 씨도요. 형수님 정말 모두가 응원을 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방송인이자 정준호 씨의 아내 이하정 씨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심히 네가 너무 멋져라고 댓글을 보내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네, 박성광 씨하고 은영 씨하고 또 뭐 절친한 선후배 사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평일은 매일 본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사이인데 정말 박성광 씨 그 후배들한테 한 번도 이런 내색을 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매체를 통해서 알 정도로 그랬구나 싶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은데 이제는 정말 두 분 꽃길만 걸으시길,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소리 씨처럼 본인의 투병 사실을 알린 또 한 명의 또 스타가 계시죠.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우림의 명품 보컬 김유나 씨인데요. 김유나 씨는 선천성 면역 결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때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 뇌신경 마비까지 왔었다고 해요. 저로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한데 스스로 밝힌
밝혔어요. 안면의 운동신경은 물론이고 미각, 후각, 청각, 그리고 미주신경까지 문제가 발생해서 발성장애 등 이 후유증으로 은퇴를 고려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달 면역력을 올려주는 주사를 맞고 있다라고 밝힌 김윤아 씨인데 최근에는 주사 맞는 사진을 잠시 공개를 했고요. 이 주사를 가리켜서 보조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투병과 치료 과정을 모두 공개한 김윤아 씨에게 응원의 이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타도 이 안면 신경 마비 투병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바로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인데 얼마 전에 얼굴에 이렇게 쫙 침 맞고 있는 사진 공개했었죠.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이 망가져서 안면 신경 마비를 앓고 있다 이렇게 투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았길래 안면 신경 마비까지 앓게 된 건가요? 사실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요 몇 년 동안 이민우 씨에게 이 개인 삶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부모님의 일을 얘기를 하자면 이민우 씨 어머니께서 이 무릎 수술 후에 1년 동안 이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2년 전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이 또 기억에 남는데 한 방송에서 이민우 씨 어머니가 공동 현관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시는 모습이 또 방송을 탄 적이 있어요. 저도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민우 씨의 아버지의 일도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또 쓰러지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인 이민우 씨가 부모님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이 마음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저는 이 원인이 또 가장 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바로 20년이나 알고 지냈던 정말 거의 가족과도 같았던 지인에게 알고 보니 자신이 2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요. 불과 얼마냐면 26개월 동안 내 전 재산 26억 원, 거의 한 달에 1억 원씩 뺏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민희 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218점을 몽땅 다 빼앗기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겪어냈을까 싶은데 이민희 씨가 직접 말한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고 오시죠. 하루하루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욕설은 기본이고 사실 이게 정신병원까지 다니면서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이 나왔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 많이 더듬는 것도 생기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렇다면 이민우 씨의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민우 씨는 초기 증상 72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치료를 받아야만 완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몇 년 동안 방치를 했대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병원 측에서 꾸준히 이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희망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신화가 또 데뷔한 지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우 씨가 이 자축, 이 충무를, 이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해서 팬들이 안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민우 씨 하루빨리 완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현역의 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최근 스타들이요.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소식 간간히 들리는데요. 그런데요, 그 악플러의 정체가 탄로나서 아주 충격적이었던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연예계 이슈 두 번째 소식은요. 바로 충격을 안겨준 배우 서예지 씨의 악플러 소식입니다. 아니, 서예지 씨의 악플러가 누구길래 충격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까? 바로 그 악플러의 정체, 서예지 씨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전 스태프였던 것이 드러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서예지 씨 소속사에서 악플러 130명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스태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선에서 볼 때 명예훼손의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한 거죠. 이 외에도 지금 소속사가 밝히고 있는 것은 이 130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일부는 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이 칼을 뽑아 들었는지도 보여주고 이 악플러의 정체도 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지만 시원하게
공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서예지 씨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예지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따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소속사가 심리적인 고통이 큰 만큼 끝까지 이 악플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서예지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방영한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고 또 같은 소속사였던 이 배우 김수현 씨 형제와 양다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루머에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월에 서예지 씨가 팬카페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또 전했어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와 그의 형이랑 아예 관계가 없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많이 답답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죠. 또 다른 글에서는요. 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버겁고 벅차고 지겹고 슬프고 숨 막힌다 라면서 이 증폭되는 이 양다리 루머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연예인과 악플러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주변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게이머 홍진호 씨 있잖아요. 한창 현역 시절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그것도 너무나 악담을 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악플러의 정체 알고 봤더니 바로 내 게임 팀 안에 있었다. 정말 충격이었겠죠. 아이유 씨도 본인에 대한 악플러, 끈질긴 악플러 중학교 동창이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또 개그맨 장동민 씨도요. 악플러 정체 잘 잡고 봤더니 군대 후임이었다. 오늘 이렇게 속담을 자꾸 쓰게 되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 거죠. 네,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변인이 그랬다는 건 부러워서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좀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약에 두 분은 두 분을 위해서 잔치를 열 수 있다면 어떤 잔치를 벌이시고 싶으세요? 잔치? 행복한 아침 10주년 잔치. 그거 좋겠다. 너무 좋네요. 그대로 하고 싶은데요. 다 같이. 다 같이. 야, 이런 잔치 또 열면 좋은데요. 저는요, 만약에 잔치를 연다면요, 이분처럼 아주 힙한 잔치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잔치일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힙한 팔순잔치를 연 영원한 피터팬이죠. 우리 가수 조영남 씨의 소식입니다. 오, 조영남 씨가 그것도 세상 힙한 팔순 잔치를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유로운 여운의 대명사 조영남 씨가요.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팔순을 맞이를 하게 된 건데요. 얼마 전에 팔순잔치를 그래서 열게 됐었다고 해요. 이 팔순잔치에 누구누구가 왔을까요? 평소 충분히 있는 연예계 지인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가수 송창식 씨, 김세현 씨는 물론이고요. 개그맨 전유성 씨, 엄용수 씨, 김학래 씨, 이성미 씨, 이경실 씨 등 정말 내로라 하는 각 분야의 전설들이 참여를 했죠. 저도 저희 갔었는데 조영남 씨뿐이 아니고 네. 정말 오랜만에들 많이 뵈서 참 반갑고 그랬어요. 와. 역시 자유로운 영혼이었고요. 패션도 뭐. 패션까지. 아니 또 우리 이재용 MC께서 역시 또 전설의 셀럽이셨네요. 저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조영남 씨의 이 팔순잔치에 또 굉장히 또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먼저 플래카드가 딱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산다. 지금 보이시죠? 그 인상적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산다. 네. 그리고 저 잔치상 아래에 뭐 있나 봤더니 말린 생선 그리고 그 양쪽으로 또 콜라병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뭐 참 독특합니다. 이 특히 콜라 한때 젊음, 청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영남 씨가 그렇게 콜라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본인이 나 아직 청춘이야? 그리고 나 콜라 좋아해. 이런 취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세상 힙한 팔순잔치라 그래서 뭐 얼마나 힙하게 써 있는데 정말 정말 힙하네요. 근데 팔순잔치였던 만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영남 씨가요, 한때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이 걱정과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 조영남 씨가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죠. 어느 날은 이게 기타를 지웠는데 이게 내 맘대로 한 거야. 안 되죠, 손가락. 그래서 그럼 피아노를 쳐야겠다고 피아노를 옮겨가서 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근데 사람들은 몰라.
내가 늘 그랬으니까 내 그 사진 이거 찍은 거 보고 네. 하나가 검은 거 돌았다 나갔다 뇌경색이 미세한 뇌경색. 뇌경색이 온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때. 그때 우리 아버지처럼 반신불수가 되는 거지. 이게 터졌으면. 그렇죠. 그날 생일 잔치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던데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뇌경색이 더 진행되기 전에 이미 미리 약물 치료를 해서 딱 스톱을 시켰습니다. 너무 다행히 건강을 되찾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절친한 동료 이용렬 씨가 SNS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래오래 즐겁게 지내시기를이라는 이 덕담으로 조영남 씨의 건강한 앞날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만약 나중에 팔순잔치를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어요. 와, 죽을 때까지 산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네, 정말 논란을 딛고 또 연예계에 복귀하는 그런 스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스타들이 복귀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소식은요. 바로 최근 복귀에 나선 스타들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아, 스타들의 복귀 방법이에요. 예, 네.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맞습니다. 지난 5일에 또 8년 만에, 자그마치 8년 만에 복귀를 했던 스타가 있었죠. 바로 배우 엄태웅 씨인데요. 근데 복귀한 곳이 모습을 드러낸 곳이 굉장히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개인 사진전을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네, 보통은 뭐 작품이나 혹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귀를 하는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싶으실 거예요. 2016년에 유흥업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재판 끝까지 가봤더니 성폭행은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성매매 부분 요거는 이제 유죄가 돼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미리 찍어놓던 영화를 2017년에 개봉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떠한 작품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윤혜진 씨, 아내인 윤혜진 씨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 그 영상 안에서 그것도 아주 가끔 잠깐 요 정도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조용히 연기 활동을 뒤로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마지막 영화를 끝으로 해도 무려 8년 만에 이렇게 개인 사진전 엽니다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예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활동합니다. 복귀를 알렸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이 사진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홍보 자료가 없었어요. 정말 윤혜진 씨가 SNS에 올린 이 소식을 듣고 저는 5일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냥 개인 일정으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신당동의 한 언덕 위에 이 전시장이 있었는데 주택들 사이고 공영 주차장도 멀어요.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위치는 아니구나. 정말로 전시가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 뭔가 좀 끈끈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진이 궁금하시죠?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낙엽에서 하늘 그리고 끝으로 들어가면 이 가족들의 사진이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발레리나 윤혜진 씨 그리고 딸 지온 양이 이렇게 딱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동굴에서 나온 엄태웅 씨를 그 시간 동안 지켜준 가족들의 이 사랑도 느껴지는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엄태웅 씨가 그동안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이 카메라 줌 렌즈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주차장은 좀 멉니다. 아니 근데 엄태웅 씨가 원래도 뭐 사진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엄태웅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에서도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했었어요. 일가견이 있었던 건데 촬영 현장에서도 이 사진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타로 유명했었고요. 또 윤혜진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대부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옆에서 보면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카메라는 늘 오빠와 함께더라라는 글인데요. 사실 이번 사진전 역시 이런 엄태웅 씨의 사진 사랑을 지켜봐온 이 가족들의 좀 뭐랄까요 권유가 있었다라고 제가 현장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날까지도 내가 이거 전시하는 게 맞나 이렇게 굉장히 엄태웅 씨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윤혜진 씨가 저한테 얘기를 답답했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굉장히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엄태웅 씨가 사진전으로 복귀한 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사를 통해서 먼저 이 사진전 이제 접한 그 대중 또 누리꾼들이 와 놀랍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어? 근데 사실 엄태웅 씨가 데뷔 전에 조금 무명이 길었고 제가 이제 그의 첫 드라마라고 할 쾌걸춘향 때 그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도 사실 사진기가 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건 저도 이 팩트 차원에서 한 스푼 또 보태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와 사진 찍어서 놀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 이제 움직일 때 됐지 활동해야지 응원의 소리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또 아내분도 있지만 누나 엄정화 씨 그의 무명 시절도 지켜주었고 또 논란 이후에 이 공백기도 지켜주었던 누나 엄정화 씨가 이렇게 또 당연히 사진전 갔죠. 그래서 올케랑도 찍고 또 본인 동생에다가 조카 지연 양까지 다 해서 이 이제 사진전 소식을 알리면서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유발하는 역시 누나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엄태웅 씨처럼 본업 이외의 곳에서 복귀를 또 알린 분도 계시지만요. 굉장히 친숙한 곳에서 복귀를 알린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입담의 제왕 가수 유희열 씨입니다. 유희열 씨는 얼마 만에 복귀인 거죠? 한 3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이었죠. 일본의 어떤 유명 작곡가의 곡을 표절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고 당시 오랫동안 본인이 이 MC로 진행을 맡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러면 유혜열 씨는 어떤 방식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네, 우선 당시에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었고요. 지금은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과 만나게 됐습니다. 유희열 씨,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그리고 유희열의 올댓 뮤직 등 라디오 DJ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고 저 역시 고등학생 때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워낙 입담이 좋은 DJ이자 음악 프로그램 진행만 무려 13년을 해왔다고 해요. 이 베테랑 MC이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어쩌면 매체의 라디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복귀 방송은요. 현존하는 국내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바로 배철수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 35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DJ인 배철수 씨가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이 공백을 메워줄 스페셜 MC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에 유혜열 씨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유희열 씨의 이 복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누리꾼 반응이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니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에 이렇게 잠깐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고 박수를 보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측에서도 유희열 씨도 얘 조금 괜찮은가 했을 거고 또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맡는 게 아니라 잠깐 휴가 중에 스페셜 MC다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반쪽에 또 부정적인 분들은 아니 벌써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그리고 이게 본업에서 본인이 표절이라는 건 본업에서 잘못했던 거라 굉장히 좀 그래서 이번 복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내 프로그램 맡는다 노래 발표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약간 누리꾼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논란 이후에 복귀하는 스타들 뭐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참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엄격한 잣대를 대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잣대들 논란 이후에 정말 여러 차례 복귀를 시도를 했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또 발목에 잡혀가지고 또 미지근하게 이게 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스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또 한 번 복귀를 노리는 스타들 신정환 씨 그리고 클릭비의 김상혁 씨의 소식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정환 씨와 김상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 오랫동안 이 논란이 잠재지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다 대중의 사랑을 예능을 통해서 받았는데 예능이라는 게 또 친숙한 이 매체, 이 장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이 비난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이 특유의 재치 그리고 순발력, 특히나 신정환 씨 같은 경우는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대본 없이도 모든 걸 소화하는 이 입담으로 유명했었는데 2005년입니다.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 2010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이 됐죠. 하지만 이 신정환 씨가 오랜 시간 이 예능판에서 떠나 있었던 이유는 이 도박보다는 거짓말 의혹이 더 컸습니다. 당시 신정환 씨의 원정 도박 사실이요.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 불참을 하게 되면서
되면서 기사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당시 신정환 씨가 팬카페에 병원에 누워있는 이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댕기열이다라고 밝히고 이 사실이 좀 나쁘게 이 의도가 좀 알려지면서 네.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또 있어요. 또 김상혁 씨 기억하실 겁니다. 김상혁 씨는 맨 처음에 이제 가수로 데뷔했죠. 1999년이었습니다. 클락비로 데뷔를 했는데 사실 최 기자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예능에서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데뷔한 만 6년 됐을 때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에 그것도 뺑소니 혐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사고를 냈는데 이거보다요. 지금 2005년이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좀 복귀가 어려운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이 음주운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또 유명한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 모순적인 변명으로 인해서 더 큰 질타를 받았고요. 사실 이것에 대한 법처벌 자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사실 이거 다 이미 과거에 옛날에 다 마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활발한 활동을 못하는 이유 바로 그때 말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이 말에 대한 거 거짓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단호하십니다. 네, 그럼 이번에 두 사람이 선택한 복귀 방법은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두 사람 다 꾸준히 방송 그리고 라디오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더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조금 더 단독, 조금 더 주인공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원정 도박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접어야 했던 이 신정환 씨는 최근 너튜브에 이 콘텐츠, 이 토크 콘텐츠로 이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예 돌직구 복귀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박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자신의 이 이야기와 후회와 반성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가감없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27살 때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라던가 100억 이상 벌었을 때 현지에서 도박을 했다. 뭐 당시를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수위가 세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화제를 모으는 것 같아요. 김상혁 씨는 어떻게 했어요? 김상혁 씨는 전공법에다가 약간 우회법을 좀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전공법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약간 모르겠어요. 이 전공법과 우회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지난해 개인 채널에서 뭘 했냐면은 대리운전 콘텐츠를 보였어요. 열심히 살려는 모습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중들의 사랑만 받고 오냐 하면서 응원만 받다 보니까 내가 좀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이 예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이걸 정보법이라고 보는데 당시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또 어머니가 당하신 23억 원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에 모든 건 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이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 많이 후회했고 또 받아들인 이후에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솔하게 반성하고 지금 힘겨운 상황에 대해서도 유머가 아니라 이렇게 진지하게 대중에게 고개를 숙였더니 요번에 저 반응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 대중의 시선은 어떤지 또 궁금해요. 네, 기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대중의 의견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로 좀 자숙 기간을 좀 오래 잘 거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예인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조금 더 혼을 나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댓글이 반응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반응인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연예계에 요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좀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생각 정리한 게 있는데 잘못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당연하고 혹독하고 가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기 혹은 이 제기의 기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소 3년에서 이제 8년 정도 자숙을 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의 이제 지금부터는 능력이고 사과의 진정성일 것 같습니다. 개평판이라는 게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걔는 내가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맞아요. 그다음에 쟤는 저럴 애가 아닌데 이번엔 실수한 것 같아. 이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주변의 평판이 이 사람이 다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비례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다음 소식. 다음 연예계 이슈입니다. 이번에는요, 연예계에 새롭게 불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자주 보이던 그런 스타들이 이번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연극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스타들이 연극 무대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스타는 뭐니 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씨, 이 국민 산소녀 이영애 네. 씨인데요. 이영애 씨는 1993년입니다. 이 짜장면이라는 연극 이후에 무려 32년 만에 연극 복귀를 알렸습니다. 네, 그것도 바로 어제입니다. 이영애 씨가 출연하는 연극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이영애 씨의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제가 50대에 들어서 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이게 학부모로서 그리고 겪었던 이런 나름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전과 이후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연기자로서 큰 자양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게 더 늦으면 제가 다시 이런 좋은 작품이 돌아올 수 있을까. NG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조금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1막과 3막의 퇴장 없이 전극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조금 책임감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좋은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그 공동 작업인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재미를 갖고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가 제가 뭐 어떤 것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녹여나지 않을까. 내가 뭘 보여드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은 더 제가 하기 힘드니까 이런 작업을 제가 힘들지만 즐기면서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창작의 작업이 분명히 여러분께 이제까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영애를 봤던 부분하고 연극에서는 확실히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했던 그 짜장면, 그때 그 짜장면 연출 그 감독을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영애 씨가 그 무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우자이를 이렇게 쫙 도는 건데 거기에 혹 반해가지고 우리 감독하지 말고 저 여자를 합시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2년 만에 근데 연극으로 돌아온 이영애 씨. 이번 작품은 어떤 겁니까? 32년 만에 택한 연극 헤다 가블러인데요. 이 헤다 가블러는 사회적 억압과 어떤 이런 억제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의 심리를 다룬 연극입니다. 이영애 씨가 맡은 역할 당연히 이 타이틀롤이죠. 헤다인데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이 내면에는 불안, 욕망, 파괴적인 본성을 지닌 그런 여성 헤다를 연기했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우리 은영 씨랑 최 기자가 너나 잘해서요 했잖아요. 딱 맞는. 저는 왠지 금자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억압과 억제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고 그 우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불안과 욕망, 파괴적 본성. 저는 그래서 이 해다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영애 씨의 최근 작품들을 보면요. 뭔가 청순하고 우아한 그런 역할보다는 정반대 이미지를 많이 선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영애 씨는 최근 선택했었던 이 작품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우리의 그 뒤통수를 팍 치는 이런 파격적인 캐릭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구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과 술이 전부인 경찰 출신의 보험조사관을 연기하기도 했고요. 마에스트라 참 많이 좋아하셨죠. 이 작품에서는 전설의 여성주의자로 변신해서 카리스마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드라마 차기작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는데 시한부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마약 사업에 손을 대는 주부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극에서 이영애 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이영애 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배우라서 어떻게 연극으로 돌아오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연극 무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객과 소통하고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배우들이 좀 무서워하는 무대이기도 해요. 32년 만이니까 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은 좋은 작품을 만났지만 배우로서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50대가 된 지금 여자로서 또 배우로서 다양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꺼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 스타들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 어머니 정혜선 씨도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서는데 제목은 이제 분홍 립스틱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고집세고 깐깐한 성격이었는데 치매에 걸린 그런 시어머니 역할을 맡았는데 이 오랜만에 정혜선 씨가 무대로 돌아왔다 이런 정혜선 효과인지 첫 회 공연 전성 매진됐습니다. 네, 근데 드라마와 영화는 뭐 NG 다시 이게 가능한데 연극은 그야말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정혜선 씨랑 박정수 씨랑 더블 캐스트이긴 한데 정혜선 씨가 사실 지금 84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함께 출연하는 송선미 씨의 개인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런 걱정 사라지실 겁니다. 대사가 많아서 흥분된다. 내가 마지막이라 불살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주변에 중견 탤런트 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나 너무 요즘에 신나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 공연장하고 자택인 경기도 왕복 2시간이 차 운전 시간이 4시간인데 직접 손수 운전하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시면서 다니고 계실 만큼 아주 정정하시답니다. 또 영화계에서도 연극 무대로 향한 스타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요, 27년 만에 연극 무대로 갔었던 배우 전도연 씨입니다. 전도연 씨는요, 지난해 연극 벚꽃동산에 올랐는데요. 삶의 고통을 전가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나쁜 엄마 역할을 맡아서 이 관객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죠. 이 연극 무대는 드라마나 영화하고 또 다른 무대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전도연 씨라도 말이죠. 사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더블 캐스트가 아니라 원 캐스트. 그러면 한 명인데 한 명이 아파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거기다가 전도연 씨. 이 아무래도 무대에 관객 바로 앞에서 하는 그 어떠한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관객과 시선도 맞추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굽니까? 전도연 씨잖아요. 아니, 이거 피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압박감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제는 뭐 불안한 게 아니라 무대에 서면 오히려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들이 시사회나 이 무대 인사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관객과 직접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전도연 씨 이번 연극 벚꽃동산을 꽉 채운 관객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그동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보약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베테랑 배우뿐만 아니라 젊은 배우들도 연극 무대를 향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혼자서도 빛이 나지만 둘이 같이 있으면 더 기대가 되는 손호준 씨, 또 유승호 씨가 연극 무대에 갔습니다. 제목은 이 섹스피어 원작이죠. 이제 원작인데 그 줄리어스 시저 이거를 킬링 시저로 이제 어떻게 좀 보면 재해석한 건데 여기서 시저 역할은 손호준 씨이고 시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브루터스 있어야죠. 브루터스는 유승호 씨가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팽팽한 연기 대결 기대되고 사실 이 시저 역할은 손호준 씨랑 김준원 씨가 더블 캐스트인데 브루터스는 유승호 씨가 혼자 쭉 하거든요. 아무 때나 가도 볼 수 있다. 팁입니다. 네, 절절한 멜로 연기로 또 연일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배우 안은진 씨 역시 무대로 향했는데요. 이 천재 여성 천문학자의 삶을 다룬 사일런트 스카이로 무려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게 무대의 맛이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극 무대에 아주 푹 빠진 모습이네요. 네, 뭐 근데 이렇게 연기 잘하는 스타들이 연극 무대에 서면 팬들 관객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렇죠.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온 스타들로 인해서 연극계는 그야말로 활활 이렇게 불이 타올랐는데요. 지난해 이 열기에 불을 지핀 두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황정민 씨,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씨, 일단 황정민 씨 얘기부터 먼저 하면 황정민 씨는 이 연극 맥베스로 이 무대에 올라서 전성 매진 행렬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황정민 씨가 연극을 한 지난해 7, 8월 전체 연극 티켓 판매액이 약 16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이 111억 원보다 약 47%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이 영화, 드라마, 이 뮤지컬을 다 넘나드는 조승우 씨 역시 약 데뷔 24년 만에 연극 햄릿에 도전을 했는데 약 21,3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아주 흥행 돌풍을 일으켰죠. 연극하면 우리는 배고프다. 이 배우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극하시던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로 넘어가는 이런 건 많이 봤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연극으로 와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연극 출연해도 소위 말하는 출연료도 좀 적고 내가 연극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도도 이 홍보도 널리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좀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영화 제작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연극에 간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손석구 씨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영화 범죄도시 2 완전 성공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2023년에 나무 위의 군대라는 연극까지 쫙 성공을 하고 나니까 저 배우는 드라마, 영화, 연극할 거 없이 공연할 거 없이 다 넘나드는 배우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배우로서의 입지가 딱 굳어지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스타들도 나 연극 좀 섭외더라도 이런 꺼리는 이 꺼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들이 연극 무대로 향하는 일종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지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우려되는 점도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이게 판이 커진 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 티켓 값이 박리담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스타들이 오다 보니까 좀 높아졌어요. 뭐냐면 티켓값 고공행진. 원래는 아무리 비싸도 한 10만 원? 요 정도 요게 상한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티켓값 부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래도 스타들이 연극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 밖에 보면요 꽃도 피고요, 꽃샘추위도 사라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데 이런 봄이 올 때 여러분들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아니 근데 꽃이 예뻐 보이면 나이 든 거라 그러던데. 아니 꽃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 낙으로 살아요. 아니 벚꽃 한 송이만 자세히 계속 쳐다보고 있어도 눈물이 날 것처럼 예뻐요. 눈물까지 나요. 너무 예뻐요. 저도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는데 제 옆구리는 아직도 시리지만 이 시린 옆구리를 저는 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 이슈 5번째 소식인데요. 바로 구성진 가락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양한 트로트 콘서트 소식이지요. 야 듣기만 해도 아주 흥이 나는데 누구의 콘서트입니까?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제주의 효녀 양지은 씨가 지난 5일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흥도 있고 한도 있고 다 있다. 흥한다 이름을 걸고 했어요. 120분 넘게 2시간 넘게 20곡 넘는 노래를 불렀고 와 여기 빈틈없는 무대다 이런 호평을 받으면서 첫 단독 콘서트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콘서트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도 궁금한데 이게 네네. 유명한 노래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본인 노래죠. 사는 맛. 또 뭐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히트곡 무대는 물론이고요. 정통 트로트곡 물론이고요. 댄스곡도 하고 또 요즘 또 트로트 댄스곡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막 거기다 원래 국악자라잖아요. 이런 걸 다양한 장르를 펼치면서 이 무대 위에 봄바람을 제대로 불어
넣었습니다. 네, 양지은 씨의 새로운 무대를 볼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지은 씨의 새로운 무대 거기다가요. 양지은 씨가 콘서트장을 아주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그런 무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님이 병상에 있었을 때 추억을 얘기하면서 만들어갔던 무대였습니다. 그 양지은 씨가 아버지가 병상에서 삼청동 군복무 시절이 그립자며 가보자고 했습니다. 도착하니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술한 아버지 발이 걱정돼서 동동 감싸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라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고 그 뒤이어서 정말 가슴 절절한 노래죠. 나훈아 씨의 망모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망모에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뒷산 주머니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낙비가 엉클어진 내 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애절하죠. 정말 애절하죠. 거기에다가 또 이 양지은 씨의 이 사연에 구구절절 또 딱 들어맞는 그런 노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져 있던 그때, 그리고 그 양지은 씨의 이 사연, 이 팬들이요, 이 무대를 보자마자 정말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고요. 이 양지은 씨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아, 정말 이 레전드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양지은 씨, 울지 마! 울지 마! 예. 또 다른 콘서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어엿한 판을 주도하는 트로트 스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정동원 씨인데요. 정동원 군이라고 해야 되죠.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약 1년 3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매 오픈과 함께 전석 매진을 기록해서 시작 전부터 아주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는데요. 최근 정동원 씨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타이틀곡 흥, 그리고 더블 타이틀곡 꽃등은 물론이고요. 효도합시다, 친구야, 내 마음속 최고, 잘생기면 다 오빠, 이렇게 각종 커버곡, 히트곡 무대들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팬들은요, 이 팬들을 위해서 또 작업한 팬송이라고 그러죠. 요즘 일명 팬송이 있어요. 먼 훗날 우리 이 선물 등을 선보이면서 150분간 팬들과 아주 아기자기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색다른 볼거리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볼거리는 뭐냐면 게스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연을 맺었던 이희경 씨가 첫날 왔고요. 둘째 날은 정동원 씨를 어떻게 보면 가수로 만들어줬던 오디션에서 불렀던 그 노래 보릿고개의 원작자인 진성 씨가 또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오디션에서 사회를 봤던 붐 씨. 이 흥과 끼가 넘치는 또 붐 씨가 와서 무대를 더욱더 다채롭게 해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화려한 영상과 조명 아래 거의 뭐 이거 브로드웨이인가 싶은 뮤지컬 같은 무대를 선보였다고 그래요. 요거에 또 팬들이 놀랐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가수 인생의 시작을 알렸던 보릿고개. 요거 6년 전에 불렀는데 그때는 꼬꼬마와 병아리 같았던 이 정동원 어린이가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6년 만에 이걸 라이브로 불렀는데 또 팬들이 그렇게 감격을 하셨다네요. 네, 이런 무대를 꾸며주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티켓값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또 가죠. 또 전국 투어에 나선 또 다른 트로트 콘서트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전국 콘서트 나섰던 지난 3월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던 트로트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장민호 씨입니다. 장민호 씨가 무명 시절 사실 길었죠. 그때부터 트로트 스타가 되어서 이제는 이건 옛날하고 다르죠. 전국 투어를 해도 거의 나훈아 씨만큼 관객이 모인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 가냐? 서울,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용인 이렇게 전국 순회 도시, 전국 도시를 순회하면서 방방곡곡 나의 팬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니 언뜻 봐도 저 콘서트가 그냥 평범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그죠? 일단 넘치는 끼로 그룹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이런 7080 레트로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일단 장민호 씨 하면은 오랜 무명 생활을 끝내고 가수 인생의 새 막을 연 아주 대표적인 그 대기만 성형 가수잖아요.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긴장된 무대를 콘서트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재현을 해서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여기에 장민호 씨 산전수전 다 겪은 14년 차 트로트 가수답게 트로트면 트로트, 국악이면 국악, 발라드면 발라드, 음악적 풍성함을 아주 팬들에게 꽉꽉 채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지요. 장민호 씨의 공식 SNS에서 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요 3시간을 봤는데도요 이게 공연이 끝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라는 등등 너무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는 팬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분들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열기에 힘입어가지고요. 장민호 씨가요 4월에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또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호 오빠의 메시지를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이제 용인 콘서트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여행을 잘 해봤습니다. 앵콜 서울 공연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떠날 서울의 시간 여행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그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가수들도 있죠? 네, 지금까지는요 우리 젊은 트로트 가수분들의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렸다면요 콘서트 하면 이분들이 빠질 수가 없죠. 아주 무대를 찾은 원로 트로트 가수분들의 콘서트 소식이 또 이어집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노래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뭘 수밖에 없는 이미자 씨. 아유 남자. 남재 씨. 아우 바로바로 하시네요. 아유 주현 씨. 정말 딱 들으면 딱 하네요. 예. 쳐들면 알아요. 네, 그렇죠. 아 이분들이야 뭐 대한민국에서 짱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우리 MC님들도 한흥하시네요. 그냥 노래가 나오자마자 바로 마시는데 맞습니다. 바로 엘리제의 여왕 주현미 씨 그리고 영원한 오빠 남진 씨 그리고 트로트의 여왕 우리 주현미 씨. 예,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네. 씨 그리고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씨까지 여러분 이분들의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세 분을 한 번에 말하려니까 너무 벅차서 말을 막 막히는 네네. 거예요. 한 분씩 콘서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남진 씨 지난 3월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어디 가느냐 제주, 서울, 인천 갈 건데 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님과 함께 둥지 얼마나 또 이거를 밴드와 함께 원래 또 밴드 출신이니까 밴드와 함께 보인다고 하고 사실 1965년에 데뷔해서 데뷔 60주년이에요. 남진의 음악 인생 60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죠. 트로트의 여왕 이 주현미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 데뷔 4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에 나섰습니다. 1985년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이후에 짝사랑, 신사동 그 사랑, 잠깐만을 히트시키면서 꾸준히 사랑받은 주현미 씨. 이 팬들에게 친필 메시지로 감사함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수 주현미라는 이름으로 큰 사랑을 받은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제 노래가 여러분의 세월 속에서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 진심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주현미 씨 콘서트 4월에 열린다고 했죠.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안산 그리고 광주 등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자 씨는 이게 마지막 무대잖아요. 그렇죠. 66년 동안의 대중 가수로서 마지막 무대를 펼친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전국에 내릴 비 소식에 하늘은 차차 흐려질 텐데요. 오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출발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에 모두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0.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요, 제주에 최대 40mm, 남해안에는 최대 20mm 정도로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중부는 5mm 정도를 보이면서 이슬비 수준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비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내리는 비에 섞여서 황사비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충북 그리고 호남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건조특보는 오늘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비가 오기는 하지만 한낮에도 여전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오후면 전국 대부분 그칩니다. 잠시 쉬어가다가 주말에는 다시 한번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봄이라도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고 날씨가 좀 굽고 이러면 으슬으슬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요즘 옷 가볍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옷차림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 A.